이제 4장입니다. 4장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재무제표를 현재 쓰여져 있는 주어진 재무제표를 이해하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써보자 라는 거고, 또 지금까지는 이미 존재하는, 이미 흘러간 과거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하자 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걸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자 라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추정 재무제표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년 혹은 내후년에 대한 재무제표를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연습해 볼 겁니다. 먼저 재무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이게 뭐 아주 엄밀하게 수립된 정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무계획이다, Financial Planning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계획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의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수립을 하려면 지금 현 상태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상이 되어야 목표가 수립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계획은 기본적으로 예측과 목표,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이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리는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추정 재무제표는 지금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쓰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프로포르마, 추정 재무제표라고 이제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로포르마 스테이트먼트, 이게 재무제표가 스테이트먼트니까 요 프로포르마는 이제 그 앞으로 그 나아가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냥 업계에서는 그냥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말을 빼고 그냥 프로포르마라고 하면은 그냥 요 추정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 중에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요 매출액 백분율법입니다. 요 매출액 백분율법은 매출액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나간다 라고 해서 매출액 백분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재무제표의 각각의 항목들이, 그러니까 회계로 말하면 각각의 계정이 요 매출액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백분율이라는 말이, 퍼센테이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비례한다라고 생각하고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순서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좀 한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한 그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요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주어져 있는데, 세일즈, 매출이 있고, 코스트, 뭐 매출 원가가 있고, 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1000의 매출에서 어떤 비용을 833의 비용을 빼서 그 세전 이익이 167이 나왔고, 거기서 21% 세금을 냈고 순이익이 132가 됐다. 뭐 여기 이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나 뭐 기타 등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한 요 손익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 백분율법을 쓴다라고 하면 이러한 비용과 같은 항목들이 바로 매출에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는 먼저 매출은 그러면 비용과 비교해서 어떤 비율을 가지느냐,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출이 1000일 때
833의 비용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전체 매출의 83% 정도를 차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만약에 매출이 2천이 된다면 2배가 된다면 비용도 그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 즉 매출이 1000이든 2000이든 1500이든 항상 그것의 83.3%를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로 볼 때는 앞으로도 비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는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가 900원이 들었고 그것을 1000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대략 그 물건을 100개를 만들어서 팔면은 100 곱하기 1000을 해서 10만의 매출이 발생할 거고 그 중에 9만은 비용일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발생한 순이익 그 다음에 있는 이 비용을 빼고 남은 이 세전이익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지 세율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나왔을 때 그 순이익을 배당으로 주느냐 잉여금으로 보내느냐 라는 것은 그 비율을 우리가 조절하기 나름이지만 지금은 132를 44와 88이라는 1대2의 비율로 보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가 된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순이익 중 배당으로 가는 비율을 우리는 배당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순이익 중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비율을 우리는 유보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쉬운 결론을 도출을 하실 수 있어요. 배당률과 유보율의 합은 항상 100%일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주고 남은 것이 바로 요 유보된 이익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건 거죠. 그래서 이 배당률과 유보율의 합은 1, 그러니까 100%가 돼야 됩니다. 이 예시의 기업의 경우는 132라는 순이익 중에 44를 배당으로 보냈기 때문에 3분의 1, 그러니까 숫자로 그 소수로 표현하면 33.33%가 배당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보율은 거꾸로 3분의 2, 66.6667%가 유보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손익계산서에서 각각의 항목들의 관계를 파악을 한 후에 우리는 이제 미래의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매출은 얼마나 늘어날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무에서는 이것을 막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산관리나 운영관리나 아니면은 마케팅 뭐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시에서는 매출액이 25% 늘어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00이었던 매출이 25% 늘어나면 1.25배 되니까 1250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방금까지 알아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 돼요. 매출 원가 비용의 경우는 그 1200 늘어난 1250에서도 여전히 83.3%라는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1250 곱하기 0.833 해서 1041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매출액 1250에서 비용 1041을 빼서 세전이익이 209가 나오게 되고, 이 209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법인세율이 미국 기준 21%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럼 209 곱하기 0.21 해서 44. 그럼 209의 세전이익에서 44의 법인세를 빼면 165의 순이익이 나온다. 이 순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당률과 유보율을 이용을 해서 배당률은 3분의 1, 즉 165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55만큼을 배당을 주고, 나머지 165에서 배당 55를 뺀 110은 이익 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추정하는 것을 완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 되겠고, 재무상태표의 경우 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순서상 매출액 백분율법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완성을 하고 재무상태표를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 바로 매출액 백분율법의 그 기본 원칙상 먼저 매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 들어가 있는 손익계산서부터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완성을 시켜야 이 이익 잉여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익 잉여금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알아야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먼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원래 어땠느냐? 이미 주어진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재무상태표의 여러가지 항목들도 다 매출과 비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매출은 1000이었는데 캐시, 현금은 160이었어요. 따라서 1000일 때 160이니까 매출에 비례한다고 하면은 16%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있는데 1000일 때 440이었다. 따라서 44%다. 재고자산은 1000일 때 600이었다. 그러므로 60%다. 이렇게 요 세 가지 모두 다 매출과 비례한다 라고 단순하게 가정을 한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 고정자산, 그래서 요 시설 및 설비 등도 1800인데 매출이 1000일 때 1800이었으니까 180%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매출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정자산도 비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뒤에 다시 보여드릴 나중에 다른 예시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부채와 자기자본 항목에서도 여러 가지 부채들이 다 1000과 비교해서 300, 30%, 그 다음에 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부채 1000일 때 80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부분에서 노츠 페이어블 이 어음과 그 다음에 롱턴 뎃 요 장기 부채는 지금 보면은 퍼센테이지를 계산할 때 n/a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n/a는 이제 not available 이제 혹은 applicable 을 이제 줄여서 NA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값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에서 NA가 나오면은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한 값이다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했느냐?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매출에 비례한다고 가정을 하기가 너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출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중에서 요 매입 채무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이 물건을 팔면 돈을 많이 받을 테니까 현금도 늘어나고, 물건을 많이 팔면 그만큼 들어오게 될 매출 채권도 늘어날 거다. 그리고 많이 팔기 위해서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재고 자산도 많이 필요할 거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노츠 페이어블과 롱텀 뎃 요 두 가지는 돈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딘가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더 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그것을 반드시 매출에 비례해서 기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이 올해는 매출이 1000이니까 은행의 빚이 500이었는데 근데 내년에 매출이 2000이 되면은 무조건 은행에 가서 500을 추가로 더 빌려서 1000을 빌려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 부분과 자기자본 항목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는 내년에는 매출이 25%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50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했고, 방금 우리가 비율을 계산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자산 부분은 다 비례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했고, 부채와 자기자본 중에서는 요 매입 채무에 해당이 되는 요 30% 요것만 비례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 늘어난 1250에 대해서 그 16% 그래서 40, 그 다음에 아까 몇 퍼센트였지? 44%의 매입 채무니까 1250 곱하기 44% 해서 요 550이라는 값이 나오고, 요 재고자산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고정자산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쪽은 다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200 더하기 550 더하기 750을 해서 유동자산의 합은 1500, 그리고 고정자산이 2250이니까 1500 더하기 2250을 하면 3750이 총 자산이 된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및 자기 자본에서는 요 어카운트 페이어블 요 매입 채무만 비례해서 늘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30%라고 했기 때문에 1250으로 늘어난 매출에 대해서 30%를 계산했더니 375더라 라고 계산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아직 우리가 비례한다 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존의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노츠 페이어블 요 어음의 경우는 100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100이라고 적어 넣고, 요 장기 부채도 아까 800이었기 때문에 800이라고 그대로 집어 넣어요. 지금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추가로 빌린다라는 것까지는 결정을 아직 안 했다. 따라서 현 상태 그대로라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요 common stock and paid in surplus, 그 자기 자본 중에 그 실제로 주식을 발행한 부분은 800이었으므로 그대로 800으로 둡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항목이 문제가요. 이 다음 항목이 retained earning이죠. 이 retained earning은 원래 10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한 결과를 보면은 1110으로 110만큼 늘어났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110만큼 왜 늘어났느냐? 아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한 결과를 봅시다.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 165가 될 거고 이익잉여금은 110만큼 증가가 된다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난 이 순이익이 늘어나서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요 이익잉여금은 원래 1000의 이익잉여금에 이번 해에, 그러니까 다음 해에 새로 발생할 예상되는 110이라는 이익잉여금을 더해서 1110으로 적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몰라서 그냥 그대로 냅둔 것을 제외하고 요 매입 채무와 이익잉여금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합하면 375 더하기 100 더하기 800 더하기 800 더하기 1110을 하면 3185라는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산은 3750이에요.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은 3185예요. 재무상태표에서는 반드시 자산이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재무상태표 항등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자산은 3750이 됐는데 부채와 자기자본은 3185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냐면 3750 빼기 3185 하면은 565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External Financing Needed, 줄여서 EFN, 혹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필요 외부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필요 외부 자금을 565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필요 외부 자금은 추정 재무 상태표에서 추정을 해보았을 때 자산과 부채 자기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는 필요 외부 자금이라고 부른다. 그 차이를 계산한 값이다. 이것을 왜 필요 외부 자금이라고 부르느냐? 지금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재무상태표 항등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산에 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어딘가 부채와 자기자본에서 채워 넣어서 이 부분도 375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그대로 두었던 부분들이에요. 아까 그대로 두었던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notes payable, 그리고 두 번째 long term debt, 그리고 세 번째 common stock and paid in surplus, 요 세 가지를 모른다라고 치고 그대로 뒀습니다. 따라서 요 모르는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곳을 집어넣어서 숫자를 변화시켜서 요 3750 이꼴 이쪽도 375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의 특성이 뭐냐? 노츠 페이어블과 롱턴 뎃, 이것은 돈을 빌려오는 부채고, 커먼 스톡 앤드 페이드 인 서플러스, 이것은 자기 자본을, 주식을 발행해서 팔고 우리가 자기 자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어딘가에서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 바깥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갖고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플러스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 외부 자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부 자금이 있으니까 내부 자금도 있겠죠. 내부 자금은 바로 아까 발생한 이익 잉여금을 우리는 내부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돈을 빌려오는 요 세 가지 항목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요 리테인드 어닝은 그대로 있어도 1000에서 1110으로 110만큼 늘어났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자금이 늘어났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기업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해서 내부 자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 재무 담당자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필요 외부 자금을 어딘가에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예시에서는 요 565라는 항목을 요 필요 외부 자금을 어딘가에서 채워넣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노트 페이어블을 325로 원래의 100에서 225만큼 늘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장기 부채를 800에서 1140으로 340만큼 늘렸습니다. 그래서 225와 340의 변화를 합치면 565. 그래서 우리가 필요 외부 자금으로 계산됐던 값만큼을 565 중에 225는 요 노트 페이업을 어음에 집어넣고 나머지 340은 장기 부채에 집어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우리는 내년에 돈을 어음의 형태로 225, 은행이나 다른 곳의 장기부채 형태로 340만큼 돈을 더 빌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액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에 이 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예상과 목표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년에 우리의 매출이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더 빌려야겠다라는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것이 이 재무 담당자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재 예시에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살펴봤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한 게 요 두 번째 파트가 되겠어요. 이제 기업은 인간과 비슷하게 태어남이 있고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삶과 죽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인간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은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분들의 키나 몸무게를 생각을 해보면 어린 10대 하고 이제 아예 이제 유아기나 이제 청소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이제 급속도로 키가 커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20대가 되면서부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장이 멈추죠. 그리고 이제 그 키가 쭉 유지가 되다가 한 40대, 50대 되면 이제 조금 작아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처럼 기업도 언제 쭉쭉 크느냐라는 그런 성장이 네가 지금 몇 살이냐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나타낸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기업의 매출은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처음에 설립이 됐다. 지금 런치,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죠. 라는 부분에서는 매출의 증가폭이 매우 미미합니다. 여기는 지금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를 하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폭발적으로 뭐 입소문을 텄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폭발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또 지나면 이제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경쟁 기업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것이 정체가 됩니다. 이제 여기가 쉐이크아웃 기간이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이제 누군가는 도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전성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천천히 우리가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낡게 되면서 점차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이제 후퇴하게 되는, 하향세에 접어들게 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회계적인 이익은, 순이익은 처음에는 제품을 개발하고 뭐 R&D 연구 개발하고 뭐 홍보하고 이런 비용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이익이 없죠. 그래서 손실을 보면서 기업이 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크로스를 하면서 이제는 매출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 처음에 들어갔던 투자 비용을 회수해서 이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죠. 이런 경우가 또 쿠팡이 이런 경우를 이제 대표적으로 또 경험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쿠팡이든 뭐 아마존이든 이런 비슷한 요 이커머스를 하는 업체들의 특징은 처음에 그 플랫폼을 잘 깔고 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그런 물류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우리의 그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도 세워진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손해를 보다가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이익을 발생을 시켰다 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는,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익은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하향세를 따라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무의 관점에서 실제 현금 흐름을 따지면 더 이제 뒤늦게 그 실제 순현금 유입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익이라고 했을 때에도 실제로는 아직 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더 나중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명 주기가 있다라고 할 때 보통 초창기에는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 물건을 홍보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는 보통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그래서 금융 투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요 성장을 최대로 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이미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에서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벌어들인 것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자 라고 하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일이 보통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랑 또 유사한 게, 여러분들도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의 돈 먹는 하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학원을 보내느냐, 먹이느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외부에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고, 어엿한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인생의 생명 주기, 인생의 주기를 따라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자립을 해서 스스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명절에 가면은 내가 세뱃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르신들께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참 인간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하고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 초반에 매출이 늘어나는 이것을 이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특허 기술을 가지든 아니면 우리가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많이 짓든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자산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성장을 하는 정도가 적다면 그 조금만 자산이 늘어나도 그 매출의 늘어난 부분을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내부 자금, 즉 우리의 이익만으로도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앞에서 본 것처럼 급속도로 성장을 할 때에는 우리는 돈이 없는데 돈이 들어갈 곳은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적을 때는 여유 현금이 발생한다. 현금이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성장률이 높을 때는 현금이 부족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지금 요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지금 이만큼이, 이 하얀색 부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이에요. 하지만 매출이 내년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 우리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매출액 백분율법에서 했던 것처럼 자산도 늘어나야 된다. 이 앞에 추정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매출이 1250으로 25%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자산도 비례해서 늘어났었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 성장을 하면 자산도 늘어나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도 요 약간 색깔이 있는 이 부분만큼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서는 반드시 자산과 부채 및 자기자본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 부채와 자기자본이 있었는데, 이만큼 자산이 늘어나면 이만큼 부채와 자기자본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첫 번째는 retained earning,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해결이 된다. 아까 예시에서는 110만큼은 가만히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해도 순이익 중에 110만큼은 우리가 현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돈을 빌리자 해서 부채를 더 돈을 빌리는 것으로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은 외부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예시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면, 지금 이 호프만 컴퍼니라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매출이 500일 때 순이익은 66, 그리고 자산은 500,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도 500인 상태로 현재 올해 결과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년에 매출이 600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500에서 100만큼 늘어났으니까 20% 늘어나면 매출의 백분율법을 이용을 해서 순이익은 79.2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자산은 500에서 100 늘어난 600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매출이 500일 때 자산이 500이었으니까 매출이 600이 되면은 자산도 60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부채와 자기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의 일부 항목은 늘어났습니다.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302.8로 늘어났어요. 이 302.8은 250이었다는 원래의 자기자본에서
52.8만큼 늘어난 건데, 이 52.8은 어디서 온 거냐면 내부에서 생겼습니다. 매출이 600일 때 순이익이 79.2가 되고, 그 중에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부분은 52.8이다. 그래서 이 52.8만큼 자기 자본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부채가 그대로 있다면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은 552.8밖에 안 되고, 따라서 전체 늘어난 600이라는 자산에 비해서 47.2만큼 모자르게 된다. 그래서 필요 외부 자금이 47.2다 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매출이 몇으로 몇 퍼센트 늘어날 거냐, 지금의 경우는 20% 늘어날 거다 라고 계산을 했을 때 필요 외부 자금이 47.2인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이 20%라면은 자산이 100만큼 늘어나는데 이익잉여금이 52.8이어서 나머지 필요 외부 자금이 47.2다 라고 계산이 된 결과예요. 이제 이거를 같은 방법으로 매출이 0% 늘어난다면, 5% 늘어난다면, 10%, 15%, 25% 늘어난다면 하고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매출의 성장률이 0%로 작을 때에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데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 외부 자금이 그 차이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반면에 매출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산은 급속도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비해서 늘어나는 이익잉여금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차이가 벌어져서 이 차이인 필요 외부 자금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즉 매출의 성장률이 크다는 것은 필요 외부 자금이 크다. 따라서 돈을 많이 빌려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성장률이 작은 경우에는 필요 외부 자금이 마이너스다라는 것은 필요 외부 자금은 밖에서 투자를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라는 개념이었는데, 그것이 음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 남기 때문에 밖에서 돈을 전혀 빌릴 필요가 없고, 거꾸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원래 있던 돈을, 빌렸던 돈을 갚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줘도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작을 때는 현금이 넘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것을 하고, 성장률이 높을 때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것을 더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성장과 자금 조달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지금 지금 X축은 매출이 몇 퍼센트 늘어났느냐고, 요거는 그것에 대해서 자산이나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계산해 본 건데, 이 매출이 늘어날 때 자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너무 높을 때는,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내부 자금,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외부 자금이 발생한다. 밖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성장률이 낮을 때에는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별로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 외부 자금이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